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중에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푸아송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보통 푸아송이라고 표기가 많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푸아송비라고 해서 푸아송비입니다. 푸아송비. 그래서 이 푸아송비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재료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그 수직 방향으로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것의 어떤 비율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재료를 위로 한번 위아래로 쫙 잡아당겼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요 가로 부분, 이 부분으로는 이렇게 줄어든 게 보이게 되겠죠. 보통의 재료가 이러한 어떤 능력에 대해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늘렸을 때 줄어드는 비율.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한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그 수직 방향, 여기서 보시면 이 수직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수직 방향으로 줄어드는 이 비율을 푸아송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Z축으로 우리가 잡아당겼지만 예를 들어서 X축으로 잡아당겼다고 했을 때 이 Z축의 어떤 Z축 방향으로는 우리가 재료가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이러한 어떤 비율을 우리가 푸아송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것을 우리가 푸아송비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이필론 A, X를 우리가 방금 인장 방향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힘을 가하지 않은 그 수직 방향의 변형률을 얘기하고요. 이 Z가 바로 우리가 힘을 준 방향의 변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x, y 값이 똑같은 어떤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표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만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세라믹들은 너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금속을 예로 들게 되면 대부분의 금속의 푸아송비는 0.25에서 0.35의 값을 보통 가집니다. 고무줄, 금속은 아니지만 고무줄 같은 것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잡아 당겼을 때 얇아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푸아송비로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살펴볼 것이 결국 이제 전단계수 그리고 탄성계수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역률이라고도 우리가 배웠는데 이 값과 여기 우리가 쉬어 모듈루스 그래서 영수 모듈루스 그죠? 이거는 영수 모듈루스 그리고 이 G 값은 바로 쉐어 모듈루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쉐어 모듈루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가 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는 여기서 나타나겠지만 다시 한번 써보자면 2는 2G 가로치고 푸아송비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는데 결국 이게 왜 이런 값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관계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역률과 그리고 전단계수를 알면 푸아송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혹은 푸아송비를 알고 어떤 재료의 어떤 그 탄성 계수를 알면 우리가 전단 계수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탄성 거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어떤 재료의 결정 방향이라든지 혹은 결정 구조에 따라서 이 탄성 계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단결정 금속 같은 경우에 단결정 금속을 우리가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싱글 크리스탈. 이 싱글 크리스탈 같은 어떤 금속의 경우
방향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의 배열이 일정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일정하지 않는 다른 여러 방향에서의 어떤 응력을 가했을 때 그 영스 모듈루스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재료는 보통 폴리크리스탈이잖아요. 그래서 다결정이기 때문에 이 어떤 어, 여러 방향의 결정이 무작위로 이제 랜덤리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 평균적으로 등방성의 성질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 응력이 가해지더라도 이 영스 모듈루스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싱글 크리스탈에 대한 어떤 이러한 전단 계수나 탄성 계수를 봤을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상식으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탄성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탄성 변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외부에서의 어떤 응력, 그 응력을 재료에 가했을 때 그 재료가 변형을 하게 되죠. 그 변형을 우리가 수치한 값을 변형률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찌됐든 이 변형을 했을 때 이 외부의 힘을 다시 제거했을 경우, 즉 언로드 했을 경우, 하중을 없앴을 경우에 이 재료가 다시 돌아오는 변형을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고 하고 일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요 탄성 변형과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소성 변형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의 정의가 뭐냐면 재료가 어떤 탄성 한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탄성 한계를 넘어설 때 영구 변형되는 것이, 즉 영구 변형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탄성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탄성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살짝의 힘을 주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게 힘을 주면 이게 구부러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요 탄성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우리가 탄성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탄성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영구적으로 변형하게 돼요. 그래서 영구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영구 변형이 바로 영어로 permanent deformation이라고 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영구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페트병과 마찬가지로 철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짝만 힘을 주면 얘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지만 얘를 세게 구부리게 되면 다시 펴지지가 않게 되겠죠. 이게 탄성 한계를 넘어서서 소성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의 조건으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해지는 응력이 탄성 변형의 영역, 그 탄성 한계, 영어로는 critical stress라고 하는데 이 critical stress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 결국 영구적으로 변형이 발생되고 이것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때의 어떤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는 탄성 변형에서는 직선, 리니어 관계였잖아요. 하지만 요 소성 변형에서는 non-linear behavior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탄성 변형에서는 이렇게 직선적인 관계가 되겠죠. 하지만 탄성 변형도 우리가 난리니어한 비헤이비어를 갖는 어떤 재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소성 변형은 100% 난리니어 비헤이비어를 갖습니다. 이것을 원자 수준에서 조금 다시 살펴보자면 탄성 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 사이의 결합이 단순히 늘어나다,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소성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들의 결합이 깨져서 원자들이 이동하게 되고, 즉 위치를 이동하게 되고, 이동한 위치에서 새롭게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원자면, 그래서 원자의 플레인이 슬립할 때, 미끄러졌을 때 이 결정 내에서 전위가 이동하면서 구조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슬립 현상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소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금속이 변형이 쉽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소성 변형 중에 슬립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의 어떤 응력 변형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직선적인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직선적인 구간이 탄성 변형 구간이고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렇게 비선형의 구간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우리가 바로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점, 즉 탄성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항복점이라고 하고요. 이 항복점 이상의 이후에 어떤 비선형적으로 나타내는 구간을 바로 이 소성 변형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응력 변형률 관계에서 선형일 때는 대부분 탄성 범위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원자 결합이 단순히 늘었다가 원상복귀하고 그 재료의 미세 구조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훅스로우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영스 모듈러스 영률, 다른 말로는 탄성 계수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하중을 제거했을 때는 영구 변형이 없게 됩니다. 어떤 재료의 미세 구조에도 전혀 변화를 가지지 않고요. 그 선형 구간에서는 미세 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전위가 이동된다는가, 혹은 슬립, 혹은 그 공극 캐비티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극 같은 성장이 비과역 과정으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즉 생겼더라도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어진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저장됐다가 방출되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게 비선형이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선형에서 벗어나면 재료에서의 전위가 움직이거나 혹은 슬립이 시작되면서 결국 재료의 미세 구조가 변화하게 되죠. 뭐 공극이 성장된다든지. 그래서 요때부터 영구적인 변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성 거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주의할 점은 선형이 탄성 변형이라는 것이 완전한 동의어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 변형이라고 하는 선형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100% 탄성 변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고무처럼 탄성 변형이라고 하더라도 비선형 어떤 거동을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히스테리시스, 즉 어떤 변형이 있었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런 히스테리시스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hardness라고 해서 경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도는 어떤 재료가 눌림이나 긁힘 등 국부적인 소성 변형이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나타내는 기계적 성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얼마나 단단하냐를 수치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부 소성 변형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중을 가했을 때 이 재료가 소성 변형을 일으키게 되겠죠. 근데 이 하중이 큰 힘을 가했을 때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면 경도가 큰 재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적은 힘으로도 소송 변형이 일어난다면 경도가 작은 재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도를 사실 측정하는 것은 매우 쉽고 빠릅니다. 그냥 어떤 시편을 놔두고 눌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쉽게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semi-destructive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요것이 자국 같은 것은 남을 수가 있지만 결국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semi-destructive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어쨌든 이런 변형 저장이라든지 내마모성 그리고 인장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조금 보자면 뭐 브리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 강구 그러니까 철로 된 공을 이용해서 우리가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에서 힘을 가해서 경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 거친 금속 재료 같은 것들에 측정할 때 우리가 브리넬 보통 이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를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누르게 되는데 이게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즉 매우 미세한 시편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정밀하게 우리가 보통 경도를 측정할 때 비커스를 측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커스 경도계 들어보셨나요? 그러한 것들이 이 다이아몬드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경도 값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는 락웰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콘이나 혹은 다이아몬드 강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콘 모양으로 이제 만든 것들을 의미하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경도 시험 장치가 되겠고요. 측정이 매우 빠르고 보통 자동화할 때 여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브이라고 하는 것이 비대칭 다이아몬드 피라미드인데 매우 얇은 시편을 사용할 때 뭐 코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코팅층의 어떤 경도를 측정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경도를 측정할 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도와 인장 강도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자면 그 인장 강도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tensile strength라고 했죠. tensile strength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인장 강도와 경도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비례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보통 여기 나타난 것처럼 메가파스칼로 했을 경우에 3.45 그리고 PSI라는 단위를 가졌을 경우에는 500 정도의 비례상수를 가지게 되고 즉 경도 시험을 가지고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인장 각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조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도의 예시를 조금 들자면 손톱으로 어떤 재료를 눌렀을 때 그 자국이 나면 이게 경도가 약한 연한 재료고요. 그리고 자국이 나지 않으면 뭐 단단한 재료, 경도가 강한 재료라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구리, 그리고 철,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우리가 스틸 같은 순으로 경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변형, 그리고 탄성 변형, 소성 변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이후에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어쨌든 재료가 어떤 힘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변형이 되었는데 변형이 아니라 아예 재료가 끊어지거나 혹은 부셔지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괴라고 하는데 이 파괴가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질문으로 여기 네 가지의 주요 내용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 재료 내부의 미세한 결함, 요 플루스라고 했는데 그냥 결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결함이 파괴를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결함 예를 들면 뭐 기공 혹은 균열 혹은 불균질 구조와 같은 것들 우리가 결함이라고 여기서 플로우스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플로우스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디펙트 그리고 디펙트와 결함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플로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재료 내에서 힘을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 플로스가 있다면 이 미세한 결함이 응력 집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재료가 쉽게 파괴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파괴인성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인성, 그래서 fracture toughness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되어 있지 않네요. 다시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파괴인성. 여기서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괴인성입니다. 파괴인성. 즉 이건 뭐냐면 균열이 퍼지는 것을 얼마나 잘 막는지입니다. 균열이 퍼지는 것을 얼마나 잘 막는지 이것을 우리가 fracture resistance라고 하고 파괴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것들이 fatigue strength, 이것은 피로 강도라고 합니다. 여기 아래다가 쓰겠습니다. 피로 강도. 이 피로 강도는 반복 하중을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반복 하중을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오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로 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파괴 인성이나 피로 강도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재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피로와 균열 확산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라믹은 피로와 어떤 균열 확산이 강하지만 취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첫 주차, 2주차에 배웠을 때 그 세라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취성이라고 했죠. 쉽게 부러지는 거. 그리고 폴리머 같은 거, 그 고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점탄성 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상이 잘 느리게 된다는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하중 속도, 여기서 로딩 레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중 이력, 로딩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또 온도에 따라서 이러한 failure stress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중 속도는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하중을 줬는지에 대한 에 대한 어떤 단어이고요. 그래서 빠를수록 취성적 파괴가 되고요, 보통. 그리고 느릴수록 연성적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이 하중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 하중에 의해서 피로 파괴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로딩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퍼레처도 우리가 이런 어떤 파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보통 온도가 낮을수록 취성적인 경향을 가지게 되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연성적인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힘을 줄 때 이렇게 깨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액체 질소 같은 것에 뭐 금붕어를 담아서, 죄송합니다. 생물이라서 좀 죄송한데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캔 같은 거를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어, 힘을 주게 되면 이게 깨지진 않죠. 이렇게 구부러지긴 하지만 이게 왜냐면 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액체 질소 같은 낮은 온도에서 이 캔을 넣게 되면 우리가 쉽게 깨지는 현상을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온도가 이러한 파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음 슬라이드부터 조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